저는 경남 하동읍에서 참사랑 내과의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식습관과 영양 개선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해주고 계신데 그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제 종류 되게 많잖아요. 꼭 챙겨야 되는 필수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질병이 없이 건강한 사람은 성인의 경우에 꼭 먹어야 될 것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 정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그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영양제는 보통 비타민 B군, 8가지 비타민 B, 약간의 미네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3가지 정도가 필수 영양제라고 할 수 있고 40대 이후에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가 비타민 A, D, K2 보통 이 3가지 비타민이 이렇게 한 가지 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철분 제제를 처방 없이 먹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분은 양날의 검처럼 유익하기도 한데 너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폭증하는 촉매가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제제는 어지럽다고 약국에서 사드시지 마시고 피검사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시고 또 어느 정도 피검사를 해서 또 올라가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비타민 C는 제가 의사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나온 10만 가지 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다. 비타민인데도 약효가 뛰어난 너무너무 좋은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비타민C를 항산화제 또는 피로회복제 이런 목적으로 드시는데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암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위장 건강에 굉장히 좋은 보충제가 비타민C인데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비타민C는 한 포씩 하루에 3번 식사하면 3번 이렇게 분복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알약과 분말이 있습니다. 알약은 보통 1g, 분말은 2g, 3g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알약은 추천하지 않고 분말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최종 비타민C는 가루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이 고형제를 굳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알약인데 이것이 위 점막에 붙어가지고 미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는 불편하지만 비타민C 분말이 훨씬 더 건강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타민 B군은 종합 비타민은 매일 한 번 먹으면 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랫동안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일 먹지는 않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게을러서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매일 먹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몰아서 먹어도 되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C를 그렇게 이제 하루에 여러 번 먹으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비타민 C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부작용이 없지는 않은데요. 정말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 약이 비타민 C입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지만 비타민 C는 정말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들자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런 것이라서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용량을 줄여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고요. 또 설사가 나는 분들은 역시 용량을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비타민 C를 드실 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방귀가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불편한 이런 증상이라서 이것은 장내 세균이 불균형이 좀 건강한 방향으로 세균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2달 지나면 이건 좋아지는 것이고 또 많이 걱정하는 부작용이 신장 결석입니다. 신장 결석은 옥살산 칼슘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부작용이긴 한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 정도는 정말 드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경부투여로 신장결석을 걱정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신 병원에서 주사제로 쓰이는 비타민C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있으셨던 분은 병원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괴혈병인데 현대인에게도 이런 괴혈병이 있을 수 있는가요? 이런 신문 방송에 보면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2박 3일간 쉬지 않고 게임을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경우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과로 스트레스로 이런 시달리다가 갑자기 돌연사한 그런 경우가 종종 보았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비타민C가 이런 단기간에 고갈이 돼가지고 비타민C는 부신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부신 호르몬은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자극시켜서 혈압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타민C가 단기간에 너무 고갈이 돼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쇼크가 오는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과거에 만성으로 비타민C가 부족해서 괴혈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돌연사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것은 배가 고파서 사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비타민C만 이렇게 하루에 몇 번만 섭취를 했더라면 이런 돌연사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꼭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이제 굳이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제를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야채, 과일을 지금은 거의 충분히 먹고 있어서 비타민C의 그 하루 권장량이 0.1g입니다. 0.1g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 역사를 보면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이 신선한 야채를 실을 수가 없어서 비타민C 섭취를 못해서 괴혈병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가령 영국에서 1700년대에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0.1g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C 보충제를 먹는 이유는 그런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스트레스 많고 또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컨디션을 최선의 조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혈병을 예방할 용량의 그런 과일, 채소를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충제를 먹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암 환우분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암을 좀 이겨내고 장수하는 분들이 영양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분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 암 환자가 많죠. 암 환자분들은 항암을 할 때도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고 또 항암을 하지 않더라도 암 자체가 많은 이 칼로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가 체중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이 붉은 고기가 암을 키운다, 암에 해롭다 이런 오해를 하셔서 고기는 안 드시고 야채, 채소, 두부, 콩 이렇게만 식사를 하시는데 총 칼로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에게 매 끼니마다 적당한 양의 고기를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 고기를 가공육이 아니고 정육점에서 사는 신선한 고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굽거나 후라이팬에 튀기는 방식이 아니고 삶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또는 볶음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고기를 끼니 때마다 드시고 또 이 암이 이렇게 자라기 위한 조건이 이 염증이 많은 조건에서 암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 그 방향으로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안 드시고 또 제가 이 혈관 건강할 때 가장 나쁘다고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 이 식용유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 이 두 가지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정말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하시고 대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콩, 보리, 현미, 잡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물에 잘 불려서 오래오래 꼭꼭 씹으셔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C에 암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비타민 C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경구투여를 하면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효과가 있는데 가령 우리 몸은 피로물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암세포는 염증 조건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또 전이도 쉽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있지만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면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어렵고 전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콜라겐을 합성하는 꼭 필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굉장히 치밀한 간질 조직을 이룹니다. 암세포는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녹여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암세포에서 콜라겐을 녹이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콜라겐을 잘 만들고 치밀하게 조직이 쌓여져 있을 때는 이걸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세포가 전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백혈구는 계속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이 암세포든 아니면 세균이든 이걸 잡아먹을 때 비타민 C 농도가 높은 상황에서 백혈구 그 세포 안에 비타민 C 농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상력이 훨씬 증가합니다. 이것은 논문으로도 증명이 되었고 비타민C 농도가 높을 때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타민C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C 경구투여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200 마이크로몰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흡수율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농도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주사를 하면 2만 마이크로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경구투여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높은 혈중 농도일 때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가 암을 치료하는 그 기전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하고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분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암세포 막에는 포도당 수용체가 정상세포에 비해서 10배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도당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도당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암세포는 비타민C를 포도당으로 착각하고 비타민C를 암세포 내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 내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암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사멸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비타민C가 이 대사 기전을 방해해서 에너지 생성을 방해하는 기전도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암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서 사멸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비타민 C 주사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또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비타민 C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 또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치료와 비타민 C 고용량 치료를 병행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이제 기능학을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타민C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규모 논문이 없어요. 대규모 논문이 없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아시다시피 특허권이 없어서 또 저렴해서 누구나 그냥 일반 건강식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주사도 실제로 비싸지가 않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비타민C를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100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억 또 조 단위의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논문이 없는 것이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그런 작은 논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소규모로 또 수많은 비타민C에 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를 항암 목적으로 치료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와 비타민C 그 주사를 병행했을 때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증가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 주사가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대폭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줍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주 이유가 혈구수가 감소가 되거나 환자의 컨디션이 너무 저하돼서 항암 치료를 견딜 수가 없을 때는 그걸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 주사 치료를 병행했을 때 그런 컨디션 저하를 많이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항암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이유로도 비타민C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되고 또 전이가 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해줄 게 없는데 그분들은 너무나 이 남아있는 삶이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도 심하고 또 너무 먹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삶의 질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비타민C 주사를 치료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완화되고 통증도 경감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런 좋은 그런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으로도 비타민C 주사 치료가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C가 실제로 질병 치료에 사용된 기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C 주사로 병을 치료한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소아마비 환자에게 비타민C 주사를 썼는데 증상도 빨리 좋아지고 또 소아마비의 그 장기적인 후유증, 연구 장애가 남는데 그 장애도 많이 경감되는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에 비타민C 주사를 사용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1985년도에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비타민C 경구투여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 효과가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암 치료에 비타민C 치료의 열기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경구투여 연구였거든요. 근데 경구투여 했을 때는 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주사 치료만 암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밝혀낸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에 그 연구에서는 경구투여로 암 치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비타민C 그 암 치료가 이렇게 열풍이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구투여는 원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주사 치료만이 효과가 있다. 이것을 2004년도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이 마크 레빈 박사라는 분이 그 기전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리오단 클리닉이라고 이 클리닉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수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해왔고 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그 병원을 방문해서 배우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비타민C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20년쯤 전에 고신대학교 의대 최종순 교수님께서 암 환자에게 비타민C 고용량 주사 치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약 15년쯤 전에 최종순 교수님의 환자가 저희 지역 사람이라서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걸 알게 돼서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